자, 선매를 보겠습니다. 391조. 자, 이 선매에 대해서는 먼저 산다는 뜻이라고 했고요.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이게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거나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였어요. 그러면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매를 할 수 있습니다. 선매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아까 우리 불허가처분 나갔을 때 매수자가 될 수 있는 거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허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미 선매가 진행 중이었어요. 토지공사에 사겠다고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15일 내 통지해 주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사실이 없다면 한 달 내 선매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럼 한 달 내 지정을 해주고요. 지정을 받았어요. 그럼 토지공사가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자는 15일 내 협의 들어가는 거예요. 협의 들어가고 다시 협의 선매 완료는 한 달 내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숫자는 15일 한 달, 15일 한 달로 기억하면 돼요. 이미 진행 중이었으면 이 사실 통지하고 없다면 한 달 내 선매자 지정하고 선매자로 지정이 된 자는 15일 내 협의 들어가고 한 달 내 완료를 해주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 선매라는 것은 협의 매수예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수용이라는 거 공부했죠? 이거에 대한 반대말 아닙니까 이게? 수용은 강제 매수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 일단 해두시고요. 그러면 선매 가격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가로 하면 좋겠는데 지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가로 하지는 않고 감정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그러니까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근데 우리 불허가처분 매수 청구할 때 기준가는 뭐였다고요? 공시지가. 근데 요거 선매 가격 기준 가격은 감정가 기준이에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적었다. 그럼 그 가격으로 선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만약에 선매가 불성립했지 않습니까? 가격이 맞아야 매수하겠죠. 그러면 선매 가격이 안 맞아갖고 불성립했어요. 그러면 불허가처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허가를 나가든 불허가처분 통지하든 지첩시 허가 불허가처분을 해주게 돼 있어요. 지첩시 이렇게. 자, 그래서 선매 이 정도로만 이제 감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선매였고 참고 우리 불허가처분 나갔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 외에도 지상권도 대상이에요. 근데 선매 있잖아요. 이거는 소유권만 대상이에요. 지상권은 선매 대상이 안 됩니다. 소유권만 대상이에요. 참고해 두세요. 일단. 자, 그럼 이 정도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선매였습니다. 그래서 선매 가볍게 이 그림만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넘어가시죠. 제재처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허가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찾았어요? 허가 위반자에 대한 벌칙 찾았어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계약 무효라고 그랬죠. 그리고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토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우리 법상 허가 위반은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외국인이 군문생야를 허가를 받았다. 2년에 2천여건은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 토지거래허가 위반은 벌금이 차이가 있는데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토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자, 그럼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권리 의무의 승계도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직가 동향조사가 나와요. 직가 동향조사는 국토부 장관의 직가 동향조사가 있고 시도지사의 직가 동향조사가 있는데 이거 출제 안 하니까 일단은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다음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가 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9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당사자가 공동 신청하기 때문에 여기는 개공이 기재란이 없다고 그랬죠. 당연히.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허가증이 그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보칙 및 벌칙으로 들어갑니다. 보칙, 벌칙에서는 포상금제가 나오고 있죠. 이 포상금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이 부분 그 우리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제가 있었고 토지거래허가제에서도 포상금제가 있거든요. 부동산거래신고법 포상금인데 이거는. 그래서 차이점만을 일단 정리해두면 되는데 먼저 누구를 꼰질러야지 포상금을 주느냐. 신고고발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두시는데 그럼 지금 요 신고고발 대상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역시 법조문 순서대로 이게 안 섞어놓고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데 자
1번에서부터 4번 있죠.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이다. 그 다음에 지금 5번은 이거는 6번이죠. 지금 교재. 6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그래서 허가 위반자. 7번은 이용 의무 위반자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고 토지 거래가제가 있고 이용 의무가 있잖아요. 허가제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허가 위반자, 이용 의무 위반자 이렇게 가는데 주의할 점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를 디테일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뭐라고 돼 있냐면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랬죠? 뭐에 대한 거짓 신고라고? 가격에 동그라미 찍고 거짓 신고에 밑줄 쫙 긋고 1, 2번 그리고 좌측으로 묶으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신고 의무자든 신고 의무자가 아니든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했죠 지금. 그러면 거짓 신고하게 되면 기억나세요? 과태료 얼마였는지? 5% 이하의 과태료. 기억나시죠?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다. 그럼 매수인, 소재지, 면적 이런 걸 거짓 신고했다. 그럼 이것은 안 줍니다.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만 대상이에요. 5%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이걸 저는 가장 계약 신고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 버렸어요. 다음에 4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해 버리는 거예요. 가장 해제 신고죠? 그래서 가장 계약 신고, 가장 해제 신고인데 이거는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기억해 두시고 이게 신설된 거예요, 지금. 가장 계약 신고, 가장 해제 신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있죠? 이거 입법 예고가 현재 돼 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자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차임 이걸 거짓 신고했다. 그럼 거짓 신고한 자 이자는 이것도 금액에 대한 거짓 신고죠? 이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와 허가 위반자, 이용 의무 위반자로 나눠서 각을 세우면 되고 꼭 명심할 게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예요. 이해했죠? 그럼 신고 안 한 자를 신고 받았어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조장 방조한 자를 신고 받았어요.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만 대상이에요. 이해하셨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장계약 신고자, 가장해제 신고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자 이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 두시고 그럼 이제 포상금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칠판을 그냥 바로 보고 그림으로 그냥 표로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거 포상금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세 사람으로 크게 나눴어요. 거짓 신고한 자, 허가 위반자, 이용 의무 위반자 나눠갖고 지급 조건은 일단은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 발해줘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거짓 신고대에선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과태료 때리죠. 5%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 그러니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근데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요.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했죠.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었죠. 2대 2는 외국인 위반이에요. 외국인 허가 위반 2대 2는 이건 2년 이하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 제기했거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럼 포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건 우리와 똑같고 이용 의무 위반자 있죠. 얘는 이행민휴 나간다고 그랬죠. 몇 개월 내 기간을 정해서 3개월 내 기간을 정하 이행민휴에 떨어져요. 그러면 지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럼 지급할 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결정을 하고요. 지급 금액은 얼마냐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은 과태료 부과액의 20%가 나갑니다. 과태료 부과액의 20%. 한도는 1,000만 원이에요. 한도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30회 때 이 부분도 지적을 했죠.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있죠? 이게 그대로 입법 예고가 됐는데 지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만땅 100만 원 안 돼 있겠죠? 뭐 30만 원, 40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만 원짜리 신고 받았어. 과태료 부과액이 기준금액이 20만 원짜리. 그럼 20% 주면 4만 원이네?
교통비도 안 나오겠다. 내가 추접스러워서 이거 신고하겠어 어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액의 20%,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나머진 건당 얼마? 50만 원이에요. 건당 50만 원. 허가 위반자와 이용 의무 위반자는 건당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약간의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그냥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랑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위반행위 신고서 냅니다. 당연히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보란 절차가 있고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거 신청서는 시군구청장한테 내야겠죠? 이자가 지급권자니까. 그리고 이제 지급기한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지급 결정을 하면 한 달 내주게 돼 있죠. 기억나세요? 우리 공인사업 쪽에서는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내에 빨리 줘야 되는 거 한 달. 포상금 지급 한 달, 자격증 교부도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몇 달? 2달이에요.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2달 내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2개월이다.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우리는 국고에서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죠. 얘네는 그 규정이 없어요. 시군구 재원으로 온전히 충당합니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이 돼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갖다 보시면 되는데 하나의 사건에 2건이 신고발 들어왔습니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최초.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럼 균분지급이죠. 다만 그들이 포상금 지급하는 약정을 했다. 그럼 약정된 대로 지급을 해줍니다. 이건 우리가 똑같고 우리는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얘네 있는데 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신고를 했다. 당연히 안 주죠.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위법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발견했다.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신의칙에 위반되죠. 위반행위 한 놈이 포상금 받겠다고 신고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 익명 가명은 안 돼요.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익명이나 가명은 왜 안 되냐면요. 여기는 통보란 절차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요. 신고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거든. 우리 지급 결정하겠다 이거.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익명 가명으로 신고를 하면 이건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그래서 얘는 2달 기억해 주시고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거. 이 정도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포상금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7쪽에 부동산 정보 관리가 나오죠. 이 부동산 정보 관리도 이건 출제를 안 한 부분이니까 이해만 해두는데 다만 한 가지 한 장을 넘기시면 408쪽에 부동산 정보 체계의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 출발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어요? 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이 지금 국장에 밑줄 그는데 부동산 정보 체계가 뭐냐면 전산 시스템이죠. 그래가지고 그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 주관으로 쭉 전산 시스템이 위탁 운영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정보체계 구축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30회 때 이게 전자계약제도에서 출제한 바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다. 이걸 시도의사로 바꿔냈죠 그때.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한을 전부 다 위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저 위탁이 돼 있는 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업무에 전자적 처리란 말 나와 있죠. 거기 빡 처리가 돼 있는데 요거 자 칠판 보시죠. 그냥 칠판 보시고 감만 잡으세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요 안 되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정보체계 구축 운영을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대다수가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을 특별히 이제 기억을 해두는데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단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어요. 쌍방 직거래했는데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신고 거부로 인하여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이때는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 첨부해야 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되거든. 이때는 전자신고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단독 신고하는 사유를 물어봐야 되거든. 담당 공무원이 그 신고 들어온 사람한테. 왜 단독 신고하는데요? 매도인이 삐졌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신고 안 돼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정신청 변경신고도 원래 다 전자신고 되거든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단독으로 정정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래 당사자 전화번호가 잘못돼 있다, 주소가 잘못돼 있다. 단독으로 정정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변경신고에서는 명백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면적의 변경이 없는 실제 거래가액 변경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전혀 변경이 없는데 가격만 변경됐다고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허위 신고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사본을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역시 전자신고를 안 받아줘요. 이때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머진 대다수 다 됩니다. 그럼 우리 외국인 잠깐 따져볼까요? 외국인 취득신고 허가 신청이 있죠. 그럼 기억나세요? 외국인의 경우는 만약에 승준이가 아버지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다, 상속받았다. 그럼 그 원인 서류 첨부하라고 그랬죠. 외국인은 이거 첨부 서류 다 들어와야 돼요. 원인 서류가.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안 했잖아요. 첨부 서류가 없었어요. 원래 신고서만 냈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무조건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첨부 서류를 다 내게 돼 있습니다. 허가 신청들 할 때는 합의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류가 첨부가 되지만 외국인 전자신고 다 된다는 거죠. 다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스캐닝 해야지. 증여계약서를 스캐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PDF 파일로 변환시켜야 되죠. PDF 파일이 뭔지 알죠? 이걸로 변환을 시켜갖고 첨부를 시켜주거나 이걸 못한다면 사진을 찍으면 되지. 아, 우리 자동차 보험 가입해 보셨죠? 자동차 보험 가입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자동차 사진 찍어갖고 첨부하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렇듯이 계약서를 사진을 꼭 찍어갖고 첨부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전자신고 다 외국인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자문서로 첨부 서면을 만들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 있어요. 며칠 내? 14일. 14일 내에 이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지금 409쪽에 외국인 등 취득신고 및 허가신청 첨부 서류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전부 다 전자문서 된다고 이해하시고 첨부 서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전자문서로 첨부하기가 곤란하다. 그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도 돼요. 며칠 내? 14일 내. 이해만 일단 해두시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참고사항인데 이거 자 토지거래 허가 이의신청서, 토지매수 청구서, 이용목적 변경 승인신청서 이게 이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부분 전자문서로 다 가능한데 이때는 서명 있죠. 서명은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썼다고 그랬죠. 근데 공인인증서가 폐지됐죠. 그래갖고 이제 인증서로 지금 대신하는데 이때 공동인증서 막 이렇게도 부르고 브라우저 인증서 막 이렇게도 부르는데 공동인증서 있지 않습니까? 이 인증서는 반드시 서명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인증서는. 근데 인증서 전부 다 서명자 실명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잖아요. 우리 공인인증서 만들 때도 그러잖아요. 전부 다 실명 다 확인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렇게 인증서로 대신한다는 거. 서명을 인증서로 대신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신고 안 되는 경우만 기억한다. 거꾸로.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신고, 단독 정정 신청, 면적의 변경 없는 실제 거래의 변경 신고. 이건 안 된다. 이해하셨죠? 나머지는 다 된다. 그렇게 이제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벌칙은 이미 앞에서 다루고 넘어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410조 벌칙은 참고하시고요.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실무. 자, 그래서 이제 418쪽에 조사 확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우리 교재 편제가 우리 교재 편제가 1편 공인인증사법, 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3편 중개 실무거든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편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 통째로 빠졌죠. 다 빠졌는데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교재에 다 빠져 있는데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자, 우리 갑께서 자신의 토지를 팔고자 합니다. 내 토지 팔아주세요 의뢰합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이게 중개의뢰. 여기서부터 출발하고요. 그럼 이제 계획을 개공이 세우고 물건을 알아야 팔 수 있으니까 조사 확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발급받아 보고 현장도 모두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을을 상대로 판매 활동을 펼칩니다. 중개 활동이죠, 이게. 이게 마케팅이에요. 이게.
중개활동 이게 이제 개론과 연결돼 있죠. 부동산학 개론. 그런 다음에 이제 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 교부해 주고 설명서도 작성 교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매였던 부동산 거래 신고도 들어가죠. 자,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잔금, 등기 서류 교부에 관여합니다. 계약의 이행 단계로 넘어가요. 이게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기본서들이 대부분 중개계약 파트를 실무에 두고 있어요. 중개계약서 서식. 그러니까 실무니까 중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 부분을 공부하거든요. 계획은 다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트가 조사 확인이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 이 부분도 우리 교재 통째로 없어요, 지금. 이 부분도. 그래서 중개활동 통째도 없고, 물론 지금 현재 17일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출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통째로 지금 날려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집에는 제가 문제를 내놨어요, 마지막에. 이걸 전혀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계약서 작성인데 이쪽이 전자계약하고 연결됩니다. 이쪽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계약의 이행인데 계약 이행 관련법으로서 등기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등기 관련법을 공부하잖아요, 지금. 부동산 등기 공부하는데 그에 대한 특별법인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이 있죠. 이게 특조법이에요. 계약서의 검인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고 등기 칠 때 타인명의로 하면 안 되죠. 이게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를 엄청 중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공부하지만 주임법, 상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죠. 여기서 다시.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관한 내용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경매 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등록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의 이행 관련법 그래갖고 이걸 개별적 중개실무로 여기까지가 일반적 중개실무고 여기가 개별적 중개실무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게 교재 편제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다수 교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재가 약간 편제가 달라요 지금. 근데 뭐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는데 어쨌든 실무는 이렇게 진행된다 이해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출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산업인력공단은 실무 쪽에서 30%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2월달 공고 냈을 때도 이렇게 냈습니다. 30%를 내겠다 실무 쪽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30%를 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20%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그나마도 확인설명서하고 중개계약서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두 문제를 빼버리면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 내용에서는 결국은 출제 비중이 15%도 안 돼요. 실무 쪽이 일단은.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20% 정도가 실무 쪽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을 실무 쪽으로 편제하거든. 중개계약서 작성 요령도 실무 쪽으로 편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무를 통상적으로 한 20% 정도 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시법령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70%를 내겠다고 사실 그랬는데 둘이 합쳐서 70%죠. 근데 여기가 이제 80%가 되는 거야, 두 개가.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쪽에서는 70%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8개란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법 우리가 방금 끝낸 이 부분이 약 11%. 그러니까 10%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네 문제란 얘기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28개 신고법에서 일단 4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 20%니까 8개 정도예요. 그래갖고 40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맞추는 건데, 최근에 이 신고법 쪽에서 30회 때 7개를 출제했고, 31회 때는 5개를 출제했어요. 올해도 저는 이쪽에서 5개 정도는 낼 거로 보고 있어요. 개정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을 늘린다면 이쪽을 줄일 가능성이 크죠. 법령 쪽을. 이쪽은 내는 게 정해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8개를 내든 7개 내든 이쪽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실무는 결국 출제 비중이 만땅 내봤자 8개예요. 그럼 내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내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게 다른 데서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이 부분이 전부 다 날아간 건데 조사 확인해서 4개 정도. 여기 개별적 중개 실무 있죠? 단행 법들에서 약 4개 정도예요. 이 정도 내고 있는데 여기서 4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분묘기직공과 장사법, 농지법, 설명서 작성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제도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4개 정도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내는 곳이 딱 정해져 있는데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있잖아요. 무조건 출제하죠. 근데 최근에 실명법 있잖아요. 이걸 우리 쪽에서 엄청 자주 내고 있어 지금. 그것도 민법적인 내용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에서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법과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쉬울 거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원래 내야 되거든. 근데 요즘은 그런 쪽에서 내는 게 아니고 아예 틀려라고 작정하고 내버립니다. 그냥 이쪽을. 그래갖고 작년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사례형에다가 가불경정부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실무 쪽에서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개사법을 고득점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되고 있어요. 이쪽은 거의 다 맞춰버리거든요. 다 맞추는데 이쪽에서 문제가 지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줘야 되고 이게 암기할 것들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민법이 이해 과목이라고 그러죠? 무슨 이해입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거예요.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저는 제가 11월 달에 그런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뇌가 좌뇌가 발달했느냐 우뇌가 발달했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1차 과목, 2과목 민법하고 개론이 전혀 성향을 달리하잖아요. 둘이. 민법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개론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민법을 1차 과목에 좋아하시는 분은요 2차 과목에 중개사법을 좋아해요. 개론을 편하다고 느끼신 분은 2차 과목에 공법을 더 편하다고 느껴요. 우리 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민법 쪽을 좋아하시는 분이 시험에 유리하겠어요? 개론 쪽을 좋아하시는 분이 시험에 유리하겠어요? 민법 쪽이죠. 왜? 중개사법이 연결돼 있거든. 우리 과목을 득점을 해줘야 되거든. 공법은 해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여성분이 공법을 100점 맞은 경우를 내가 보긴 봤는데 시험에서 그것도 여성분이 공법을 100점 맞았어요. 내가 강의 하다가 100점짜리 처음 봤습니다. 공법. 중개사법은 100점이 가끔 나와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뭐 30회나 이제 29회 때 뭐 이럴 때도 이제 100점이 수두룩 벅적지기나 막 나왔는데 어쨌든 공법을 100점 맞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여성분이. 근데 어쨌든 뭐 이게 그래서 이제 개론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나는 우리 사법시험에 부동산학 원론이, 부동산학이 된다. 경제학 원론이 있었어요. 근데 경제학 원론이 1차 과목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시, 거시, 경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경제학 원론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게 강의를 딱 하면서 보니까 이게 시험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냥. 부동산학 개론 있잖아요. 들을 땐 다 이해되죠. 근데 딱 덮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것도. 그러니까 두음자 다사에 외워버려야 된다, 그냥. 시험인지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인들이라 보니까 외우는 거 엄청 싫어하고요. 쓰는 것도 되게 싫어해. 눈으로 하는 건 되게 좋아해. 아, 맞아, 이거 맞아. 고개만 끄덕이면 뭐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암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민법도 암기해야 돼요. 개론도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특성 같은 거 있잖아요. 개론할 때 내 기억을 되돌아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읽어볼 때는 분명히 다 이해가 돼. 근데 덮고 나면 문제로 이제 문제화 시키면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음자 다 외워버렸어, 그냥 다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뭐 얘기가 좀 삼천포로는데, 그러니까 실무 쪽에서 이제 다른 과목과 연계가 많이 돼 있는데 요즘은 내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는 곳에 딱 포커스만 맞춰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실무의 전체적인 총설은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조사 확인하고 개별적 중개 실무 쪽에서만 나온다는 거 감만 잡아 두시고요. 그럼 이제 조사 확인 방법이 지금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실무 출발이 중기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중기계약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재 앞으로 잠깐 돌아가세요. 우리 법령 쪽에 189쪽으로 돌아가 보세요. 448쪽이 뭐야 저거? 189쪽. 중기계약서 서식이 있죠. 그럼 실무 쪽에서 중기계약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냥 이게 중기계약서 작성 요령을 지금 사실 물어보는 게 맞는데 실무에서는 시험에서는 중기계약 작성 요령을 묻는 게 아니고 기재 내용을 물어요. 자, 근데 이론적으로 먼저 잠깐 정리만 하고 가죠. 중기계약에 대해서. 우리 중기계약은 낙성계약 맞죠? 분류식 계약 맞아요?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속중기계약서 있죠. 전속중기계약서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속중기계약은 요식계약이다. OX. 에? O. 라고 하실까봐 물어봤어요. X죠. 분류식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속 과정을 따져볼까요? 나는 여기만 물건 내놓습니다. 딴 데 안 갑니다. 개공.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전속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의사표시에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다만 전속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속 계약서를 써라 이렇게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이냐 분류이냐의 개념은 청약 자체를 승낙 자체를 방식으로 했을 때 요식계약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단언컨대 우리 민법상으로는 요식계약 없습니다. 요식행위만 있어요. 신분법상 행위. 남녀가 둘이 30년 살았어요. 혼인신고 안 했어요. 그 부부애 아니에요?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신분법상 행위는 모두 요식행위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식계약은 없습니다. 전속도 여전히 불요식계약이에요. 전속계약을 요식계약이라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중개사법 쪽에서 있는데 그분은 요식계약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분류식계약이고 유상계약입니다. 보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이에요.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요. 위임유사의 계약이라고 그랬죠. 민법상 사무처리 계약, 위임유사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선관주 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전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중개계약은 비전형 계약이에요. 민법전에 형태가 있는 계약을 전형 계약이라고 그러고 전형 계약의 종류가 15가지가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3가지만 딱 들어가 있어요. 매매교환, 임대차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근데 우리 중개계약은 전형 계약의 종류에 안 들어가 있어요. 비전형 계약의 무명 계약입니다. 이름도 없죠. 그래서 이제 전형 계약을 유명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 중개 계약이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사 중개 계약이고 그 다음에 중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계속적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체결이 강제되는 계약이 아닙니다. 임의적 계약이죠. 물건 꼭 받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 계약이고 위임의 성격이 가장 강하지만 도급, 현상 광고, 뭐 고용 이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혼합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 계약의 성질이에요.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 자주 묻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나왔는데 혹시 틀리고 나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계약의 종류를 쌍무와 편무로 구분하죠. 왜 구분할까요?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쌍무계약, 편무계약을 구분하는 이유는 쌍무계약은 서로 채무가 결련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의 결련성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쌍무계약은 기본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쌍무, 편무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계약을 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구분하죠. 그럼 유상계약, 무상계약은 왜 구분하느냐? 유상계약은요, 매매의 유상성에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래서 유상계약은 전부 다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유상, 무상을 구분해요. 또 계약을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으로 구분하잖아요. 이게 그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적 계약의 파기는 해지라고 그래요. 일시적 계약의 파기는 해제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중기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지라고 해야 되죠? 해제가 아니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 건데 해지는 소급표가 없다면서요.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면서요. 철회는 소급표가 없다면서요. 그럼 비슷하네. 해제, 해지, 취소, 철회. 그죠? 근데 왜 그거 구분하나요? 그냥 하나로 써도 되는데 어떨 땐 취소라고 그러고 어떨 땐 해제라고 그러고 왜 구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공부한 파트 어디서 했냐를 떠올려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해제, 해지는 계약편에서 공부했죠. 취소와 철회는 총칙에서 공부했어. 그러면 계약의 특이한 현상이 해제, 해지. 취소와 철회는 법률행위 전반에 걸치는 거다. 그 차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감들이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와야지 하산할 때가 돼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 몰라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민법의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계속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 이건 큰 오산입니다. 그냥 어리버리하다가 합격해버리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게. 그리고 이제 진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그럼 주임법을 전부 다 암기하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맞췄잖아요. 근데 실제 손님하고 상담해가면서 아, 내가 실수를 해가면서 아, 이거 말 잘못했네? 이래가면서 이제 내 거를 만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기권한의 독점성에 따른 구분인데, 중기계약의 종류거든요, 이거. 종류인데, 구분 기준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우리 일반과 전속은 법령 시간에 공부했죠? 그 다음에 독점 계약이 있는데, 이거 독점 명문이 없으니까 일반과 전속이 명문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중기계약 형태가 뭐라고요?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22조의 통칙, 그 다음에 23조의 전속계약조를 두고 있는데, 전속과 독점은 물건 혼자 받았다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 서발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둘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죠. 전속의 경우는 서발상과 의뢰인이 거래했습니다. 보수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소요 비용만 지급했죠. 근데 독점이잖아요. 서발상과 의뢰인이 거래했어요. 그래도 중개보수가 나갑니다. 이 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점은 보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중개업을 대형화, 기업화의 장점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게 독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독점력에 따른 구분이다. 일반은 독점력이 전혀 없어요. 개공한테. 물건에 대한 독점력이. 전속은 어느 정도 있죠. 독점계약은 독점력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선진적인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 이런 데들은 전부 다 독점계약이 일단 상행합니다. 이게 개업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 따른 구분인데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의뢰인이 다수이거나 개공이 다수이다. 그러면 이제 공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공동계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물건을 공유할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정보통신 시대에 아주 적합한 이상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속 중개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중개업에 대한 분업화, 효율화, 능률화, 이걸 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지급 형태에 따라서 정률, 정가, 순가로 구분하는데 보수 요율을 정했다. 보수액을 정했다. 정가예요. 그 다음에 순가중계약은 차액으로 지급하는 거죠. 금지행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건 보수지급 형태다. 그럼 순가중계약을 체결했다. 당연히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을 때 비로소 금지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를 물란하게 할 우려가 있죠. 왜? 차액을 많이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수지급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이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중개계약서 서식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이제 보고 하는데, 올해는 개인적으로 서식 내용을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중개계약서 서식 내용에 대해서 21회 때가 마지막 축제였고 24회 때 지문 하나 정도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30회 때 일반 계약 서식 내용을 물어봤고 31회 때 일반과 전속의 공통점 이거 갖고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연타석 출제했으니까 자주 내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연타석 출제했다면 올해는 쉬어야지 예의죠. 자, 그러나 우리는 고득점 과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커버하고 간다. 그럼 서식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는데 지금 189쪽, 159쪽으로 왔죠? 159쪽.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일반 중개 서식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이제 보시는데 일반 중개 계약 시에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고 이거 작성했을 때 보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 이제 메모 안 된 분에 요걸 제일 잘 물어보니까 꼭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의뢰인 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사물의 중개를 개업공사 을한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그랬어요. 우리 개공이 을이죠. 의뢰인이 갑이에요. 그럼 우리는 을이기 때문에 갑질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을입니다. 그리고 개공의 의무. 이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라 했어요.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완성 의무까지 있다, 없다? 없다. 다음에 갑의 권리 의무. 우리 의뢰인께서는 이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경우한테도 의뢰할 수 있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하라. 이런 의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의 의무 이 정도고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뭐가 들어가 있는가 잘 보시는데 이제 3조는 유효기간을 쓰는 난이죠. 3개월 원칙으로 하되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고 4조는 중개보수 쓰는 난이에요. 중개계약서니까 당연히 중개보수 문제가 많으니까 미리 정하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뢰 손해배상 책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과다 수령했을 땐 차액을 환급하겠다. 이 내용 들어가 있고 확인 설명 소홀히하여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 지겠다.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 들어가 있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사항으로서 특약을 정할 수 있음을 6조에서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두 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한 통씩 보관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연을 기재하고 의뢰인과 개공이 여기다 쓰는데 주소, 성명, 생년월일이죠.
원래 거래계약서에는 당사자 주민번호 쓰거든요. 근데 중개계약서니까 생년월일 같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개공, 주소, 성명, 상호, 그 다음에 등록번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서명 또는 날인이다. 주의할 점은 우리 개공 서명 또는 날인이죠. 서명 및 날인할 서류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 우리 소공은 중개행했을지라도 여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개계약서는 소공은 절대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앞면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제 뒷면의 내용, 권리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권리 이전, 매도나 임대를 전소로 의뢰받았다. 그럼 여기다 이제 물건 접수를 할 때 기재를 하는 건데, 매도나 임대는 물건에 대한 현황을 기재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기재하게 돼 있고, 물건에 표시해갖고 건축물란은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구조 용도. 그래갖고 전에는 제가 이걸 두음자를 소건면구용으로 암기시켰는데, 일단 감만 잡아뒀어요.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5가지가 이거예요. 소, 건, 면, 구, 용.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구조 용도예요. 다음에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3가지. 물건이 토지라면 소지면은 들어가야 돼요. 소재지, 지목, 면적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지역지구와 현재 용도를 더 쓰게 돼 있고요. 제세, 공과금, 은행융자금, 권리금 이런 게 있다면 다 기재하게 돼 있고, 나아가 월 임대료 보증금 이거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접수할 때 이 물건에 저당이 잡혔는지 권리관계 기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규제가 있느냐, 규제 및 제한사항,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투기과일지구인지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중개 의뢰맥 기재하고 기타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게 매도나 임대를 전소로 의뢰받았을 때, 일반으로 의뢰받았을 때 기재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 물건의 상태에 관한 사항, 입지 조건 이런 거 기재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 잡아두시고, 공시지가 기재하라는 얘기도 없죠? 이런 것들 감만 잡아두시고, 다음 이제 취득을 의뢰받았다. 매수나 임차를 의뢰받으면 이제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류, 가격, 지역 조건이에요. 취득을 의뢰받았을 때 기재하는 거니까 희망자가 다 들어가죠. 그럼 종류, 가격, 지역 조건인데 이게 종가지조예요. 종가지조. 종갓집 며느리는 지조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종가지조 참고해 두시고, 중개보수표는 어느 경우나 이제 수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인의 서식 내용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30회 때 매수를 의뢰받았을 때 기재한 내용을 모두 골라라. 30회 때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정도 감 잡고요. 그럼 이제 전속중개계약서로 갑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일반계약서 차이점 정리하는데, 전속계약서입니다. 역시 의리 개공이죠. 우리가 법령 시간에 공부했던 의무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2주일 이상 업무 처리상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고, 정보 공개, 비공개 취업난 며칠 내 공개하라? 7일 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죠. 이게 망신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성실히 이행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속 개공의 의무 이거였고요. 전속 개공의 의무 중에 전속계약서 사용을 해야 되고 이거 보관도 해야 되죠. 이 내용은 전속계약서에 들어갈 일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전속계약서 사용, 보관 의무는 빠져 있죠. 여기에. 당연히 없습니다. 이거는. 전속계약서는 이거 사용해줘야 되고 보관도 해야 되죠. 몇 년?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럼 전속중개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법률 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1호 2호는 위약금이에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주는데, 유효기한 내 다른 개호한테 의뢰하여 거래했다든가,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지하다방에서 몰래 직거래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2번이죠. 다음에 3번은 스발상 기억나시죠? 이때는 중개보수 50% 이내에서 소요 비용을 물어줍니다. 50% 이내다. 그래서 이제 3번이 바로 이제 소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하라. 이런 내용 들어갔어요. 이건 일반인에서 내용이 똑같죠. 협조하라 내용. 이게 의뢰인의 의무였어요. 그럼 나머지 내용 있죠. 나머지 3조 유효기간, 4조 중개보수, 5조 손해배상 책임, 6조 기타. 똑같죠? 일반과 완전히 똑같아요. 그 다음에 뒷면의 내용도 똑같아요. 권리전용, 권리취득용, 종가지조, 소유자 및 등기 명의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규제 및 제한사항, 중개의뢰금액 똑같죠? 그러니까 결론,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의 차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감 잡았어요?
이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그래서 올해 일단은 서식을 실 거는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은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작년에 전속계약 제도를 지금 쉬었기 때문에 올해 출제가 확실시되는 부분이고 그쪽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식을 물어보기 바쁠 거예요. 올해는 분명히.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그렇다고 X를 확 쳐버리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조사 확인 들어갑니다. 다시 기본서 뒤로 가요. 교재 419쪽. 그럼 실무의 세 번째 단계인 조사 확인 들어왔는데 조사 확인의 의의는 물건을 잘 알아야 중개를 잘 할 거고 브리핑을 제대로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게 되죠. 여기에 의의가 있고 조사 확인의 대상은 당연히 확인 설명 사항이에요.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이 바로 조사 확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은 우리는 두 음자로 기권 거수 공시면 한짓세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사항,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요건, 취득 관련 조사의 종류 및 수율이에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암기가 돼야 되냐면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 때문에 암기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일단 기권 거수, 공시면 한짓세고 다른 암기법을 갖고 계신 분은 그대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걸 조사 확인하는데 여기에 없는 사항일지라도 거래계약 체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그럼 선관주를 다하여 브리핑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이트도요. 그래서 이해만 해두시고 그럼 이때 조사 확인의 방법은 크게 공부를 발급받아 갖고 조사하는 공부상 조사의 방법이 있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물론 상태에 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주 타겟은 공부상 조사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발급받아 조사할 때 어떤 공부를 기준으로 뭘 조사해야 되는지 바로 이 부분인데 물건에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죠.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입니다. 이건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등기상 증명서예요. 근데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사항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투기과일 유구인지 이거는 토지이용계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조사 확인한다. 그래서 이게 기준 공부예요. 그러면 물건의 소재지는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요? 대장. 소유자가 누군지는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하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이용계 확인서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럼 공부끼리 서로 안 맞았을 때 누가 우선이냐 문제. 이게 불일치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불일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교재 어디 가고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 불일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재 이 불일치 부분이 쭉 흩어져 있구나 교재에. 일목으로 그냥 정리합니다. 기준공부 이해했으니까 불일치에 관한 문제 이해만 해두면 돼요. 그럼 만약에 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등기상 기재된 내용이 서로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때 누가 우선이냐 문제인데 불일치된 사항이 물건에 표시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이었다. 그럼 등기할 때 표제비에 관한 등기는 대장을 보고 기재하죠. 그러니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당연히 누가 우선이다? 대장이 우선이죠. 근데 소유자 인적 사항이 만약에 불일치했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등기상 증명서가 우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전 등기는 등기소에서 먼저 하고 대장 소관청에서 통보해 주거든.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그리 알아라. 바꿔라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는 등기상 증명서 우선입니다. 경계의 불일치를 유의하는데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서로 안 맞았어요. 그러면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나오죠. 그래갖고 이게 두 필지인데 일단은 건물이 각각 이렇게 서 있거든요. 서 있는데 담장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적도를 봤더니 경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적도상 경계는 요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지적도상 경계는 이렇게 돼 있고 담장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쪽 토지가 이쪽 토지를 침범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누가 우선이냐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이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예요. 왜 그러냐면 지적 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것들이죠.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들.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들은 소재지 면적 구조, 소재지 면적 지목 경계 이런 것들. 등록된 사항들은 이름, 등록으로 특정력이 있대요. 이 특정력이란 말은 권리의 추정력과 유사한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죠.
근데 소유자로서 성추진의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추정적인 효력은 있는 거죠. 그렇듯이 그와 유사한 효력인데 이 토지에 대하여 경계가 지적도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맞다란 얘기지. 측량을 잘못했다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이게 맞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면 당연히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에요. 이 부분 가지고 누가 저한테 질문을 했던데 경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답변을 쓰긴 썼는데 이게 조금 교재가 어쨌든 좋습니다. 거기 자세히 읽어보지 마세요. 수업을 듣는 선에서 끝내라고요. 이거 실무에 있는 내용 이거 열심히 읽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특정력이 있기 때문에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 되는 거고요. 이게 그럼 토지 소유권의 범위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로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소유권의 범위도 이렇게 되고 나아가서 이것을 확장한 해석이 있었는데 이 토지가 토지 대장상으로 분필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이 토지가 분필이 등기가 돼 있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 무효예요. 그러니까 대장상으로 토지 대장상으로 분필이 된 바가 없다면 서로 등기상으로 이 토지가 분필의 등기가 돼 있어도 이 등기는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 정도로 특정력을 확장해서 가고 있어요. 됐죠? 자,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린 그러면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거래를 시켜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실제 경계가 아닙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했던 게 판례 423쪽에 판례가 있죠? 찾았습니까? 이 부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 규제, 거기 422쪽서부터 기본적인 사항 조사 그래갖고 소재지, 지목, 면적, 경계 쭉 설명돼 있죠? 이런 것들 그냥 무시합니다. 거기 그 424쪽에 지형이라고 있죠, 지형. 지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모양. 그럼 토지의 모양이니까 지적도 임의하도록 이건 확인할 수 있죠? 세문지, 네문지. 근데 지세 있죠, 지세. 지세는 토지의 경사를 얘기하죠. 그럼 지세는 현장 답사해야 되겠네요? 그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권리관계 조사로 넘어갑니다. 그럼 권리관계에 대한 조사는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하는 거죠. 일단은. 근데 이제 진정한 권리자 확인계를 해갖고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소유자인지 여부를 얘기하는데 일단 등기부 열어봐야 되죠. 이자에게 뭐 달라고 해야 돼요?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뭐까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등기 권리증.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나아가 의심이 간다. 탐문이나 인감림서를 통하여 더 확인하라고 그랬죠. 이게 진정한 권리자 확인 방법. 그래서 이 정도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426쪽에. 이게 법정지상권이요. 지금 출제 빈도가 22에 25에 30회로 돼 있죠. 최근에 이걸 이렇게 자주 안 냈었는데 법정지상권 22, 25, 30회 때도 출제가 됐었는데 민법에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2차만 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주시고 1차를 같이 하신 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추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2차만 하신 분들은 한번 기억만 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되도록이면 다른 과목을 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라든가 개론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공시법, 세법 하자고 작정하면요 다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제가 안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역효과가 생기더라고 자꾸. 제 시간에 공법이나 민법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이 그 과목 교수님들이 피해를 입어. 한민우가 설명하니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냥 개론 교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거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중개사법을 다른 교수님한테 듣잖아요. 내가 이 부분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다른 교수님한테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럼 너무 잘 들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물론 중개사법은 다른 교수님이 할 일이 없죠. 민법 교수님이 중개사법을 건들겠어? 공법 교수님이 건들겠어? 근데 어쨌든 다른 과목에서 다른 과목을 건들잖아요. 그러면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겠어요? 안 다루겠어요? 안 다루지 절대. 그러니까 내가 공법을 얘기하더라도 민법을 얘기하더라도 이건 수박 겉핥기죠. 그 메인 과목 선생님이 이미 바탕을 여러분한테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탁 하면 여러분들은 엄청 잘 들리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법정사항권 민법 시간에 들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분묘기지권이 나옵니다. 그럼 분묘기지권도 민법 시간에 공부하죠. 근데 우리 쪽에서 출제 빈도가 이 부분은 잦은 부분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제가 정상적으로 이건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민법 시간에 판례태도 다 공부했죠 이제. 그죠? 안 했다고요? 진짜로? 그럼 내가 해야 되겠네요. 예, 했든 안 했든 난 합니다. 이제 무조건 해야죠.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민법 시간에 이제 복습을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